안녕하세요. 숲속마을 엘리막등 사는 자유와 사랑입니다. 2020년 영상 강좌 9강 시작하겠습니다. 9강의 제목은 세포 속으로로 정했습니다. 세포 속으로 무엇이 들어가는가 이런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신경계통의 감각과 운동의 작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입과 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뇌 속에서, 그 다음 소화기관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세포 속으로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 최종적으로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서 TCA 회로와 전자 전달기로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생명물질의 모든 재료와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9강 강좌 원래 초안을 잡을 때에 제가 제목을 먹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집사람이 그걸 딱 보더니 그것도 몰라? 내가 가르쳐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원래 동양의학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이 중국 웨이팡에 있는 국제침구학교에서 한국학부를 할 때인데, 하루는 한국학부 진료실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 내리는 바깥 하염없이 눈이 내리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한 구석에 침을 꽂으면은 왜 치료가 되는 것일까? 뜸을 뜨면 왜 치료가 되는 것일까?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진단학이나 병인병기, 장상학, 그런 모든 내용들이 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그런 질문 앞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그러한가? 사실 그러한가? 그렇게 해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결국 내가 쓸 수 없는 지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제 공부의 방향이 바뀌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도 세포가 어떻고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고 유전물질이 어떻고 이런 걸 공부할 때에 동양의학적인 방법보다는 그래도 증명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실제로 치유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또는 설명할 수 있는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좀 생소하고 또 공부할 마음이 좀 안 나는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저의 확신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에너지와 정보다. 그 에너지와 정보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흡수되고 변환될 때 어떻게 흡수되고 어떻게 변환되는가,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인가, 이것을 분자의 측면에서, 또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생명물질의 재료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생명물질의 재료가 되어지고 또 생명물질을 가동시키는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흡수하지 않으면은, 에너지와 정보를 흡수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에너지와 정보를 잘 흡수하고 잘 변환시켜서 그것이 생명물질의 재료와 생명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병을 치료하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와 정보가 잘 흡수되어져서 그것이 적절하게 변환되어지고 적절하게 통제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온전히 생명물질의 재료와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관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럼 무엇이 흡수되는 것이냐?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곡기와 청기와 온기로 구분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단어로 바꾼다면은 곡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음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원기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보와 에너지. 그래서 이것이 결국 원자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이렇게 큰 롭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수소와 탄소, 질소, 산소, 인황, 이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자이고, 그 다음에 미네랄로서 흡수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망간, 철, 아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은 전부 다 수소, 탄소, 산소, 질소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미네랄은 지금 말씀드린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슘, 망간, 철, 아연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이거죠. 이 산소가 기체 형태로 들어오는 것인데, 산소는 사실은 굉장히 독한 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결국은 아무 데서나 막 돌아다니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몸 속에서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 되어져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일정한 장소에 저장되어지게 그렇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결국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음식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수소, 탄소, 산소, 질소, 인황이고, 또 그게 아주 소량의 미네랄로스라는 것이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망간, 철, 아연, 이런 것들이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고 흡수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구분하는 행위이거든요. 너무 간단한 문제를 너무 거창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뇌 속에서 다양한 어떤 의식작용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전전두엽에서 욕구, 음식에 대한 욕구, 의욕, 이것이 이런 의식적인 작용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전두엽에서 욕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 신호와 그것에 대한 정보의 처리, 그 결과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의식작용입니다. 이것은 커넥텀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뇌 속에는 1000억 개 정도의 대뇌 피질세포가 있죠. 그것이 의사를 결정할 때에 몸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 신호와 그 감각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연합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몸을 생각하면서 특히 소화가 안 된다 또는 소화기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괜히 위나 소장이나 대장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몸속의 전체적인 감각과 운동신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뇌 속에서 적절하게 의식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 입과 코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입속에서 음식을 씹기 전에 제일 먼저 감각하는 것이 바로 냄새입니다. 냄새는 여기가 이제 후각몽울이라고 하는 것인데 후신경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냄새가 뇌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신경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전달이 되는데 유일하게 후각신호는 직접 대뇌로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신호가 작동을 하는데 시각신호를 통해서 이 음식이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각신호가 작동합니다. 미각신호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작동이 되는데 우선 여기 있는 것이 서린신경이라고 해요. 서린신경. 여기서 먼저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넘어가 가지고 후신경에서 또 맛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제 설하신경이 작동하는데 설하신경에서 또 맛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음식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은 3차 신경, 그 다음에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침샘을 자극해 줘야 되죠. 그래서 안면신경이 작동하고 여기서 또 연하작용이 일어나야 되니까 미주신경과 그 다음에 부신경이 또 작동하게 됩니다. 동시에 청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이 씹는 소리도 듣고 또 내 입속에서 씹히는 그런 소리도 청신경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신경계통이 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 뇌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가 척수입니다. 척수는 이제 생략되어져 있고요. 척수에서 이렇게 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이것이 뇌간이라고 합니다. 뇌간이 있고 이 위에 시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뇌피질이 있습니다. 입과 코와 식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감각과 운동은 이 부분에서 처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뇌로 대뇌피질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판단, 정보 처리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척수가 이 밑에 있는 것이고 뇌간, 이것이 뇌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앙에 시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뇌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이 대뇌피질이다. 이런 구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코를 통해서 후신경이 작동하죠. 후신경을 통해서 먼저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후신경은 모든 신경 중에서 위험 요소를 제일 먼저 판단하도록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경과 달리 후신경은 대뇌피질로 직접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시신경 신호가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동작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시신경에서 신호를 받아야만 손이 움직이는데 그렇다면은 맹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맹인도 시신경 신호를 뇌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눈으로 빛을 받아들였을 때만 시신경 신호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신경 신호를 뇌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맹인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동작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입속에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은 3차 신경, 안면신경, 서린신경, 설하신경, 미주신경, 부신경이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에서 이제 전정와우신경이 작동하는데 여기서 전정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이고 와우신경은 청신호를 처리하는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귀 속에는 사실은 이 두 개가 분리되어서 작동을 하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주변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 또 음식을 먹으면서 발생하는 그런 소리 또 입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리 이런 것들도
같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연합해서 어떤 의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뇌 속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우선 시신경이 작동하는 경로를 보면은 시신경에서 시각 신호를 받아들이면은 LGN을 통해서 V1 영역, V2 영역, V4 영역을 거쳐서 연합 영역을 거친 다음에 변형계 쪽을 통해서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니까 전두엽으로 가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다시 이런 경로를 거쳐서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신경로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우선 감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시신경 또는 후신경 또는 설인신경, 설하신경 이렇게 해서 어떤 감각 경로로 뭔가 신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것을 자극하는 물질이 수용체에 닿아서 전기적인 펄스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전기 펄스는 중추신경으로 전달이 되죠.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뇌와 척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뇌로 전달이 되는 뇌에서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한다는 의미는 감각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명령할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운동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운동명령은 운동로를 통해서 또 전기 펄스 형태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세포 속으로 전달이 되면은 세포 속에서는 DNA를 전사하고 번역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고 분출한다는 것이 이 물질이 아주 미세한 것이잖아요.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 만들어서 뿜어내듯이 그렇게 분출을 하거든요. 네. 네,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뇌에는 뇌 12신경이 있습니다. 12개의 신경이 있는데 1번 신경부터 12신경까지 번호가 붙여져 있고 이름이 후신경, 시신경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작동하지 않는 것은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뿐입니다. 이 세 가지 신경은 눈동자를 움직이는 신경이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작동을 하기는 해요. 근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신경입니다. 첫 번째 후신경은 냄새를 맡는 신경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신경으로 냄새를 맡아서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무의식적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시신경은 보는 것이죠. 보고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지 또 어떤 걸 먹을 것인지 그런 걸 판단하죠. 그 다음에 3차 신경은 얼굴에 있는 피부와 턱과 혀를 감각하고 운동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감각과 운동은 3차 신경이 주관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안면신경은 운동신경이면서 또 일반 감각, 특수 감각 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액선, 그러니까 침샘에서 침을 만들어서 분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혀의 3분의 2의 감각을 안면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와우신경 중에서 청신경, 청각신경 이것이 같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설인신경은 혀 후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서 맛을 느끼게 하고 또 이것이 목으로 들어가서 목에서 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맛을 느낀다고 할 때 그 맛은 혀의 전방 3분의 2에서 느끼는 것보다 혀 후방과 인두, 그러니까 식도죠. 거기서 느끼는 감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미주신경은 연국의 후두, 인두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전체를 다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장육부 전체의 부교감 신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인데 이것도 같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부신경은 주로 원래 어깨와 목을 관리하는 신경인데 이것이 한 줄기가 인두와 후두까지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하신경은 혀의 운동, 혀의 위치 감각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밥을 한 입 입속에 넣어서 먹을 때에 그냥 혀가 움직여서 음식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경, 사실은 뇌 12신경 전체가 다 같이 작동하고 같이 연합해서 어떤 의식을 또 일으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화기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입과 코에서, 입과 코와 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감각로를 통해서 어떤 자극 물질이 전기적인 펄스를 신경계를 통해서 중추신경에 보고를 하고, 중추신경에서는 정보 처리를 해서 운동 명령을 내리고, 운동신경로를 통해서 전기 펄스가 다시 세포로 그 신호를 전달하면은 세포에서는 DNA를 전사해서 RNA가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어떤 단백질, 우리가 보통 단백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생명물질, 여러 가지 생명물질, 소화요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출시켰을 때 비로소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겉 CNS니까 장에서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고, 오른쪽은 중추신경계에서 장으로 보내는 신경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위와 12지장, 그 다음에 12지장에서는 담낭과 췌장과 비장이 연결되어 있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화액,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소장으로 가죠. 소장에서 또 만들어지는 소장액, 그 다음에 대장, 여기서 여러 가지 소화 물질들이 분출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어떤 운동 명령에 의해서 세포 안에서 DNA를 전사해서 번역해갖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분출해 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 그 중에서 특별히 중추신경계와 각 소화기 장부 그 속 세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많은 신경계가 동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할 때,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위부터 살펴보죠. 우리 위에 침을 놓거나 위와 관련된 어떤 혈자리에 뜸을 뜨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또는 약을 먹거나, 그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자, 여기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위치가 척수잖아요. 척수에서 정보 처리를 하고, 척수에서 각 장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망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예를 들어서 변비가 생겼다 그러면 대장이잖아요. 대장을 관리하는 신경이 어디서 나오나요? 예, 요추에서 나오죠. 요추에서. 그 다음에 밑에 직장과 관련된 것은 청골신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와 관련된 병을 생각할 때 우선 첫째는 먹지 못하면 죽는다. 누가 죽느냐? 세포가 죽는다. 혹시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을 치료할 때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세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몸속에 병이 들었을 때 병을 치료하는 것은 진짜로 세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세포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잘 먹어서 그것이 잘 소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병이 걸렸다면은 이 소화기 자체에서 어떤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 소화기를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하는 척수, 그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망 이쪽을 먼저 점검하고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각 소화기에서 어떤 소화액을 만들어내는데 그 소화액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소화기 내부에 있는 세포에서 만들어낸다. 세포에서 소화기를 만들어내려면은 그 안에 있는 DNA를 전사해가지고 RNA가 그것을 전달해서 아미노산을 합성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분출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은 하루에 물까지 포함해서 2리터 정도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침샘에서 나오는 타액이 1.5리터, 위에서 나오는 위액이 2.0리터,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이 1.5, 담즙에서 0.5리터, 소장액에서 1리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략 한 6.5리터 정도 되죠. 6.5리터에서 10리터 그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위액은 다 재흡수가 되고 나머지 액들과 음식이 합쳐져서 공장과 회장과 대장에서 흡수되고 배출이 되거든요.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그러니까 분자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전부 다 각 세포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다. 그것도 즉시. 그러니까 이것이 신경과 혈관 사이에서 얼마나 빨리 작동되어지는지, 얼마나 빨리빨리 만들어져서 적절한 곳에 분출되어지는지 이것을 고려해야 되고 그것이 잘 되어졌을 때 소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되면은 소화가 안 되는 것이고 소화가 안 되면 세포가 죽는다. 네, 그런 말씀이죠. 네, 세포 속에서는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음식은 장에서 흡수가 되죠. 소장과 대장에서.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어떻게 흡수되냐면은 주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수용성 영양소, 그러니까 물에 녹는 영양소는 소장에서 간 문맥을 통해서 바로 간으로 가고 간에서 다시 분해되고 정화되어져서 그 다음에 심장으로 보내서 온몸의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 지용성 영양소는 소장에서 림프관을 통해서 직접 심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거든요. 근데 모세혈관들이 거의 세포 단위로 연결되어져 있다. 세포가 얼마나 작죠?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적잖아요. 20 마이크로 또는 10 마이크로. 예, 그렇게 작은 세포 단위로 모든 영양분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이것은 이제 모세혈관을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가 약 10만 킬로입니다. 10만 킬로. 그 중에서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영양 흡수과 관련돼서 진짜 중요한 것은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로 모세혈관만 작동되어져서는 세포 속으로 제대로 영양소가 접근할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이 같이 작동해 줘야 되는데 신경도 마찬가지로 세포 단위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또는 펄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부학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큰 신경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세포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영양소 또는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 세포 차원에서 관리와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흡수된 영양 물질들 주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다음 미네랄, 그다음에 산소죠. 이런 정보와 에너지가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강좌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뇌신경도 얘기하고 뭐 적수신경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와 이게 이렇게 어려워 뭐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TCA 회로와 전자전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무지하게 어려워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세포를 모르고는 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꼭 이걸 다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상상도 할 수 없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어떤 사람은 은하에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은하단에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우주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흡수한 영양분 또 호흡을 통해서 흡수한 산소가 세포막을 통해서 일단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네, 세포 속으로 들어간 영양분 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이죠. 이것들은 이제 잘게 쪼개져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고 탄수화물은 단당류가 되고 지질은 지방산으로 바뀐 다음에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에는 아세틸코엔자임 A로 바뀌어서 크렙스 회로, 시트르산 회로를 돌고 전자전달기를 돌고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주요 영양분들이 하나의 물질로 바뀐다는 것만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 모든 에너지, 모든 정보와 에너지의 근본이 포도당이라고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포도당은 이런 영양들 육탄당입니다. 이 육탄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려면은 3탄당으로 바뀌는데 이 바뀌는 과정이 10단계를 거칩니다. 10단계를. 보면은 바뀌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수소가 하나 붙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인산이 하나 붙고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3탄당으로 아주 작은 분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놀라운 것은 탄수화물도 그 다음에 지질도 단백질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는 전부 아세틸코엔자임 A라고 하는 단일한 물질로 단일한 분자로 바뀐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탄수화물은 피루브산, 피루베이트로 바뀐 다음에 아세틸코엔자임 A로 되고 지질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나뉜 다음에 지방산이 이렇게 변화해서 아세틸코엔자임 A가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미노산 펩타이드를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바뀐 다음에 이것이 다시 들어가 가지고 아세틸코엔자임 A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시트르산 회로 또는 TCA 회로라고 하는 이 회로를 돌면서 여러 가지 생명 물질의 기본이 되는 재료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여기서 다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자전달기를 거치면서 ATP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명 현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병이 들었을 때에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해서 특히 건강 보조식품이나 건강식품과 관련돼서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들어가서 어떤 약의 효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다 분해되어져서 몸이 스스로, 세포가 스스로 재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먹으면 그것이 약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포 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약은 세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 그 다음에 어떤 약이나 어떤 음식을 먹어서 효과를 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약이나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약효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쉬운 것은 세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먹고, 그 다음에 그 세포가 그것을 생명물질을 또는 약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미토콘드리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